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돈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잘 지낼 리가 있겠습니까? 별일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셈이죠. 네, 인생사,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 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고. 자, 근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 북러 정상회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국제적인 뉴스였고, 그렇죠. 뭐 하냐 마냐, 네. 언제 하냐, 예. 뭐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보통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고 네. 몇 개월 전에 발표하고 좀 그런 편 그렇죠. 아닙니까? 보통 서양은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거 조금 약간 전격적으로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예. 지난 7.27 때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불과 한 달 좀 더 된 시점에서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논의가 없었는데 딱히. 그러니까 딱히 뭐 공개된 게 없었죠. 네. 뭐 그 전에 물밑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은 뭐 쇼이구 국방장관이 그때 북에 가서 전승절 때 그때 초청을 했는지도 모르죠. 뭐 그거는 뭐 과정은 나중에 네. 역사가 아마 얘기해 줄 것 자,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방에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더니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네. 13일 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년 만에 만난 것이죠. 네. 2019년에 1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4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서방 언론과 한국 언론, 네. 서방 언론을 베끼는 한국 언론은 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하려고 만난다. 네. 매일 이 얘기만 떠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러시아는 탄약과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걸 북에서 얻고 네. 북은 또 러시아로부터 뭐 식량이나 위성 기술 같은 걸 얻으려고 한다라고 예, 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언론은 심지어는 뭐 북이 뭐 구걸하러 갔다. 네. 또 어떤 언론을 보면 러시아가 구걸하러 갔다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해서.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렇게 보도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주장 무기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기 거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실무선에서 이루어질 문제이기도 하죠. 장관급에서 합의가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정상급에서 그 뭐 얼마나 다급하면 뭐 러시아가 포탄하고 탄약을 구하려고 북에 북의 정상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다 또는 러시아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죠. 예. 사실 탄약과 병력 또 포탄 이게 부족한 데는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서방 세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탄약과 포탄을 계속 제공해준 서방 쪽에서 아주 특히나 힘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그 니제르 사태, 아프리카 니제르 사태 프랑스가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니제르를 갖다가 치려고 하는데 네. 프랑스가 탄약이 없는 거예요. 탄약이 없대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러시아가 그 포탄이 없어서 오히려 북에다가 구걸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호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러시아는 뭐 이미 그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9월 11일자에 보도를 했는데요. 13일자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러시아의 그런 탄약 생산 능력은 이 미국과 서방을 다 합친 것보다 7배가 더 많다. 이거를 서방 언론이 대표라고 하는 한국 언론이 그렇게 추정하는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맞는 얘기를 그렇죠. 간혹 가다 맞는 얘기합니다. 하나씩 흘려요. 애들이. 예.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도를 그 에스토니아 뭐 국방장관의 말을 빌려서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서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7배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뭐 사실상 이 탄약이 부족해서 북의 정상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자체로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사실 북러 양쪽도 부정하고 있고 그 뭐 탄약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이건 또 한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상 지금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듯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예, 북이 러시아에다가 탄약과 포탄을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러 지원들 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합의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분을 또 정당화의 논리를 지금 북이 러시아에다가 탄약이나 포탄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걸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왔죠. 네.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벌써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그렇죠.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준비한 건 아닐 테지만 네. 딱 터지니까 그렇죠. 잘 됐다. 네, 이번 기회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 거래소를 흘려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도록 만들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경고대로 관계가 붕괴되거나 심지어는 교전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무기를 제공한다는 거는 이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조준경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북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적대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하고 한국하고 뭔 관계가 있어? 차라리 그죠? 북과 러시아 차라리 그나마 오랜 기간에 45년부터 이어져온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한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뭐 그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략적 관계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무역 관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 전쟁하는데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긴 하죠. 뭡니까? 그 대통령이 머저리다, 매국노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둘이서 잘 통하긴 할 것 같은데. 미국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죠. 네, 미국의 꼬봉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볼 때 북러 간의 무기 거래설은 그야말로 흑색선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그러면 이 단순한 무기 수준의 얘기를 하러 만난 건 당연히 아닐 테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러 만났을 텐데 주요한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그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뭐 저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름이 좀 생소했던 이제 보스토치니 겨우 이름 붙었습니다. 이 보스토친이라고 하는 이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사례가 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 방향에서 두 정상이 그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북이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또 러시아와 북이 그런 우주 산업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겠다라는 일종의 방향과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러시아 측에서는 북이 원한다면 북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위성 개발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러시아가 로켓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 로켓은 다 성공했잖아요. 이날까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주와 관련돼서 공동으로 협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뭐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전반에 대해서 우주라는 게 수용되어 있는 것이라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실 지금 우주는 뭐랄까요 차세대의 블루오션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면 누구나 다 우주 쪽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인도도 달에 맞습니다. 무인을 보냈죠.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블로거분은 달 탐사를 북이 미국보다 먼저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쓰셨던데 사실 우주비행사 훈련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북이 어쨌든 유인 우주선을 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북쪽에서 러시아랑 협력을 하고 싶어도
러시아가 이건 첨단 기술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남의 나라에 쉽게 주지 않는 기술들. 그렇죠. 아니에요? 공개를도 안 하죠, 잘. 그렇죠. 예. 그거 협력을 안 하려고 하는 기술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데려다가 지금 다 네. 보여주고 네. 협력하자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는 예. 이건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번에 뭐 잠수함도 북에서 그렇죠. 뭐 쉽게 하면 재래식 잠수함에다가 네. 핵을 탑재해서 그렇죠. 핵 잠수함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는 러시아가 상당 부분 세계 최초 분단을 달리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 기술들을 북과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 러시아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네. 북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우리 저 김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의 미국이 계속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를 하고 또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이 가해지고 또 한쪽에서 전쟁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 네. 이러한 곳속에서 그러한 반제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모아서 이거를 막아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중차대한 현재 시대적 과제에 기초해서 힘을 합쳤다고 보는 것이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릭스 11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새로운 다국화 질서의 원형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를 더욱더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사업이 아마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봐야 될 지점은 어쨌든 유엔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렇죠. 새롭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북한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네.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는. 예.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 전쟁을 하고 있고 북은 전쟁 중이죠. 네. 법적으로.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인 두 나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고 전략 전술적 협동이라는 표현이 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쪽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에 갔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네. 또 중국과 북과의 관계도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게 결국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우주. 전반에 우주에까지 전반에 걸쳐서는 그러한 관계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제 분야에서만 하나 합의가 이행돼도요. 이거 제재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아니 제재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뭐 깨지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난리 날거 아니에요. 뭐 제재 그렇죠. 뭐 이제 그건 다 사람들이 이제 개가 짖는구나. 예. 워낙 이 효력을 상실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이 포린 폴리시가 미국 잡지죠. 포린 폴리시. 이 포린 폴리시가 이번에 보도한 걸 보면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북에 새 시대를 열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 워싱턴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한 결과 이제 아예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과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그렇죠. 관계 정상화를 하자라고 합의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깨진 조건 하에서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푸틴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만들면서 북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포린 폴리시 미국의 유명한 정치 전문지가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이제 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재 해제나 제재 완화 또는 이런 평화 협정 또는 관계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만 집중해왔던 외교 관계를 아주 이제 그냥 그건 아예 포기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히면서 러시아와 중국 또 그 외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이런 외국의 특히 미국 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정세가 남과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90년대 초라고 하면 북에는 뭐 역사적으로 가장 불리한 그렇죠. 국제 정세, 아주 가장 힘들었던 사회주의 시기죠. 진영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적 봉쇄가 들어오는 시기라서 그렇죠. 북은 고난행군을 해야만 했을 그렇죠. 정도로 아주 불리한 국제 환경이 조성됐고 한국은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막 꿀 빨았죠. 아주 맞아 이게 기분 좋았지. 뭐, 좀 있으면 나간다 쟤네들을. 그치, 북도 망하고 사회주의 시장이 열리고 그러면서 미국도 한국에다가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시기가 이제 90년대였다고 본다면 현재 시점은 북쪽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그러니까 막 열리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제재도 무력화되고 그렇죠. 러시아, 중국을 기점 브릭스까지. 한국은 오히려
미국 쫓아가다가 지금 예. 완전히 그때 북이 90년대 당했던 것 같은 것을 상황을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윤석열 정권이 알면 그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모르는 것 같아요. 깝깝해 죽겠어요. 아 참 왜 그런지 몰라. 자기들 이해관계 눈이 너무 자기들 이해와 지혜만 그 이해관계가 쏠리다 보니까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네.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자기 욕망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 욕망 때문에 그 제대로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일파들도 1940년대 넘어서면서 가장 변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본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죠. 걔네들 눈에 예. 비친 거예요. 그럼요. 대동아 공영권 이건 안 무너져. 그렇지. 영원할 거야. 예. 근데 5년 뒤에 무너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욕망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분야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합의된 거를 예. 뭐 공동 보도문은 안 나왔으니까 제한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좀 합의된 거를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 외교적으로는 뭐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제재가 이번에 대표적인 게 저기 그 아까 그 우주 기지에서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우주 로켓이 앙가라하고 예. 소유주 2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그 앙가라 로켓이 20톤 그 무게를 머리에 이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견디면서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많이 주의 깊게 이번에 같이 봤던 모양입니다. 경제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라기보다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어쨌든 러시아가 가장 야심차게 진행하는 것이 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다리안스크라고 이 북극 쪽에 있는데요. 이 북극 항로를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네.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 이쪽 우리 이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쪽으로 위로 돌아간다. 위로 돌아가는 이런 항로를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점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도로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km가 지금 만들어졌다는데요. 어쨌든 이 도로망이 뚫리게 되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그게 몽골하고 중국을 거쳐서도 이렇게 이어진다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고속도로가 중국하고 몽골을 거쳐서. 예. 몽골하고 중국을 거쳐서 북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서로 합의가 돼 있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훈춘에서 중국의 1대1로로 사실 1대1로 동북지방을 보면 비어 있어요. 혹시 그 나중에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이 1대1로 방을 보면 동북지방이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망을 이제 훈춘하고 그 다음에 지루비노 항구하고 연결하는 요 라인까지인데요. 네. 그 훈춘에서부터 이제 낮은 선봉까지 이어지는 요런 1대1로 망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블라디보스톡하고 낮은 선봉이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동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도도 이제 새로 북방 항로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그게 또 이 한국의 남해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블라디보스톡이 아주 세계적인 항구이자 중요한 항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쪽 동해 앞바다로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흘러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시베리아와 이 낮은 선봉을 잇는 이 도로망이 연결되면 엄청난 물류망이 또 완성이 돼서 유라시아의 그런 대규모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는 새로운 그 경제 통합망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한 이번에 또 확인했다. 원래 이거 얘기가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예. 그 사실은 북에 대한 제재 때문에 이걸 못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제재 신경 안 쓰니까 예. 러시아나 중국이 예. 본격적으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광역망이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정치 외교, 군사, 그 다음에 또 경제, 그다음에 우주. 우주는 뭐 경제와 군사 다 포함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전반에 대한 주요한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아무로 아무튼 뭐 10월 달에 또 그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북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1대1로 포럼에 10월에 중국에 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중로가 공동의 프로젝트에 같이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푸틴도 다시 북에 간다고 약속했다고. 그렇죠. 또 맞아. 답방도 한 달 했으니까. 먼저 가겠죠. 또. 예. 조만간에 가겠죠.
옛날에 이 북극항로가 배만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못 간 이유는 뭡니까? 얼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기술적으로 아. 거기에 이제 이 쇠빙선이 돌파하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예. 군사적인 예, 군사적인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또 러시아의 군사력들이 예, 담보가 되고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그 러시아와 중국의 함대가 네. 알래스카까지 8월 초에 갔었죠. 예, 그래서 최초로 지금 미국 영토 군내까지 외국 군대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항로를 네. 보장을 해주려면 예. 군사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거기를 그렇죠. 왔다 갔다 해도 예. 안전하도록. 아, 그럼요. 그래서 전- 예.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배치했다.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미군 기지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자국의 어떤 그런 제해권, 한마디 제해권이죠. 해상의 통로를 딱 장악하는 이런 뭐 비슷해요. 그 뒷골목 논리하고 사실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군사가 경제를 받침해 주는 거죠. 이제는 뭐 무서울 거 없다. 그렇죠. 우리 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뭐 북러 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뭐 해상훈련을 공동으로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러시아에서는 그 얘기 계속 그 합니다. 마체고라 북대사가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 마체고라 대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북과 협의 없이 북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잠수함 기지 갔잖아요. 네. 진수식 거기서 연설한 걸 보니까 해양 작전 원양에 나가서 해양 작전하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만 옛날엔 하는 네. 쪽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해양 작전을 이거 해양 작전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랑 그 공해에서 군사 훈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군사 훈련을 할지 공동을 할지 그거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간 간에 해군의 그 그렇죠. 역할을. 해군의 역할이 단지 단순 방어. 이제 이 단순한 이 영해 방어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넓은 반경에서 공세적인 해군 그렇죠. 역할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다 새로 그렇죠. 신형으로 만들려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랑 협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어떻게 또 같이 할런지 모르죠. 그래서 뭐 중국이 열받았다는 동, 뭐 중국이 뭐 소외감을 느낀다는 동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좀 두고 보면 알겠지만 또 뭐 북중 간의 관계 또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왔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쪽이나 미 서방 세계의 기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정상회담에 미국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됩니다. 네. 미국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포탄 거래하려고 두 정상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들의 패권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링컨은 뭐 최대한의 방해를 놓겠다. 방해까지 하겠다는 거. 애들이 무슨 뭐 완전히 그 뒷골목 심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방해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럼 그건 되겠습니까? 아니, 회담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까지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유엔이라는 시스템 자체 또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룰 베이스드 세계 월드 워더 세계 질서가 이제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여기 깔리겠구만요. 네,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게 참 윤석열이 이번에 G20에 가가지고 중국 대표한테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훈계를 했다는 건데요. 그 중국 대표가 참 사람이 좋아요. 네, 참 그 사람이 딱이 한번 칠만한데.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 돼지 새끼가 잘 때릴 만한데 잘 참아요. 중국 대표가 뒤에 가서 뭐 화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은 또 이 북러 정상회담을 하니까 군부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뭐 제재하겠다는 건데 뭐 제재를 가지고 이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세컨더리 보이콧.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외국의 기업들도 제3국의 기업들을 제재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저 튀르키예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거기에 있는 기업들 150개를 제재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보도가 거기 가만히 보면은 튀르키예도 물론 나토 일원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아직 미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두 나라가 다 브릭스에 아주 우호적이거나 브릭스에 심지어 가입한 나라죠. 쉽게 미국말 요새 미국말 잘 안 듣는. 그렇죠. 미운 털이 박힌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기업들한테 이제 뭐 제재를 가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재를 가해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더 밀려 그래 좋다 그럼 우리는 다른 데로 갈게 이렇게 갈게. 그래 더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안이 생겨가지고 네. 옛날처럼 아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나 갈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옛날하고 달라졌죠. 예. 옛날에는 미국 제재가 엄청 무서운 건데 네. 지금은 안 무서워 하나 보죠. 그럼 너 제재해? 그럼 그래 뭐 너는 해라 나는 나 딴 데 간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대안이 생겨버리죠. 대안이 있으니까요. 이 대안이 무섭습니다.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이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상당 부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네, 세계 질서 변화에 상당한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러시아와 북쪽이 뭔가 좀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네, 이제 더욱더. 회담. 네, 더욱더. 그럼 우크라이나 전이라든가 한반도 정세에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많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패권 몰락이 계속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긴장을 더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한번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대략 잡아봤는데 이번에 회담 결과를요 다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 미국이. 뭘 좀 얘기를 해줘야 뭐 그죠 하는데 다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뭔가 중단 협의.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현실화 되겠죠. 이거 협의했었어 그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됐다고 둘은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깝깝하지. 뭐지 뭘 저것들이 지금 합의를 한 거지. 그렇지. 자, 앞으로 보게 되겠죠. 하나씩. 그때 되면 또 좋은 말씀 해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